올해 38살 남자입니다. 어디부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건지 정말 막막하네요. 아내와는 결혼한 지 3년째입니다. 6살 연하의 아내를 얻었다고 친구들한테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는 농담도 자주 듣고 했는데 세상에 어떤 나라를 구한 건지 아내보다 2살이나 더 어린 처제와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고 말았으니 이게 복이 터졌다고 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아내한테 아래로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저한테는 처제이지요. 사실 연애를 워낙에 짧게 했기 때문에 결혼 이야기 오고 가기 전까지 아내한테 동생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연애 초반부터 이미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기에 아내가 저한테 먼저 부모님께 인사드리기 전에 동생을 먼저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해왔습니다. 그때 처제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와는 터울이 2살이나 차이가 나는데 오히려 옷 입고 다니는 거나 말수도 별로 없고 기품 있는 행동거지를 보면 아내보다는 처제가 더 언니 같았습니다. 2사람이 성격이 서로 상극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그래서 그런가 잘 지내더라고요. 둘이서는 정말 죽고 못 산다고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랍니다. 그 뒤로부터는 처제하고 셋이 같이 해서 자주 다녔습니다. 제 취미가 캠핑입니다. 자연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고생하는 캠핑은 아니고 캠핑장에서 텐트 쳐놓고 불 피워놓고 앞에서 불 구경하면서 멍 때리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왕 하는 김에 장비도 사고 이것저것 인터넷으로 배워서 하다 보니 캠핑 가서도 맛있게 식사 준비해서 먹고는 합니다. 혼자 갈 때는 그냥 브루스타 가져가서 삼겹살 구워 먹고 컵라면 1개로 간단하게 때우고는 했는데 연애를 하다 보니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배우게 되더라고요. 다행히 손재주도 있고 해서 하는 요리마다 다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캠핑 가서 이렇게 놀고 오는 걸 아내보다는 처제가 더 좋아했어요. 조용조용한 성격이라서 저는 처제가 오히려 이런 액티브한 활동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맑은 공기 마시니까 기분 전환도 되고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명랑쾌하라고 분위기 띄우는 성격인 아내는 오히려 술을 잘 입에 대지 않아요. 그런데 처제는 보니까 술도 잘 마시고 해서 캠핑 가서는 이리저리 참견하느라 피곤해 지쳐서 아내가 먼저 잠에 들었고 처제와는 밤늦게까지 같이 대화 나누면서 술 한잔하고 그랬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자주 봤습니다. 한 달에 많게는 10번도 넘게 본 적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6살 연하의 아내도 미모가 상당하지만 그보다 더 어린 처제의 미모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빈틈 하나 없어 보이는 엘리트 여직원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녀 2명을 이끌고 캠핑장에 나타나면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은 그냥저냥 하지만 저처럼 어떻게 여자랑 잘해보려고 캠핑장에 온 사람들이 은근 저를 부러워하는 눈초리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어깨도 으쓱해지고 콧대도 높아지고 괜히 인생의 승리자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처제하고는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심할 때는 설에 1번 보고 추석 때 1번 보고 그랬던 해도 있었으니 정말 연애할 때 한 달에 10번도 넘게 보던 사이인가 싶을 정도로 멀게만 느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때 처제한테 딴 마음이 있었거나 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아내와 신혼생활 달콤함에 젖어 꿀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으니 처제 몇 달 못 본다고 해서 아쉬울 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몇 달 만에 다시 만난 처제한테 요즘 통 보기 힘든데 바쁜 일이 있냐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처제가 이제 형부도 결혼했고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저한테 캠핑을 가자고 말을 하겠냐 하더군요. 듣자 하니 처제는 캠핑을 저랑 처음 갔던 거였는데 캠핑의 경험이 너무 좋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 따라다니면서 캠핑을 다녔던 거였고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을 하고 나니 왠지 2사람이서만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자기가 방해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캠핑을 좋아한다고 해서 신혼부부인 저희가 처제 때문에 매번 어디 놀러 나갈 때마다 캠핑만 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냐고 하면서요. 그때는 처제가 이제 형부도 결혼했고 라고 꺼낸 말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결혼을 안 했었다면 계속 저랑 같이 다니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처제는 삶에 지칠 때마다 스스로를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쾌한 바깥 공기, 초록의 향기와 불 앞에 멍 때리고 앉아서 혼자 사색에 잠길 수 있는 시간까지 있는 캠핑이 그렇게 좋았다는 거지요. 저희가 결혼하면서 처제도 언제까지 저한테 의지할 수가 없으니 스스로 힘으로 해보자고 하여 캠핑 동호회에 가입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동호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이 없거든요. 특히나 혼성으로 하는 동호회는 더더욱이 그 뒤에 숨겨진 꿍꿍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제가 자기 관리를 워낙 잘하기도 하고 어른스럽기도 하지만 아직 나이도 어리고 하니 세상 물정을 몰라 속이 시커먼 놈들한테 당해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제가 정한 건데 제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냥 조심하라고 했지요. 아니나 다를까 처제는 동호회 활동을 시작한다고 저희에게 말한 이후로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자기도 애인이 생겼으니 넷이서 같이 캠핑을 가도 재미있겠다는 이야기를 꺼내왔습니다. 관상을 잘 믿지는 않지만 인상이라는 게 남자끼리는 딱 봐도 알잖아요. 어떤 자식이 제비 같은 자식이고 어떤 자식이 멀쩡한 정신머리 박힌 놈인지 말입니다. 게다가 처제의 천년의 상대라고 아내한테 듣기까지 하니 제가 한번 평가를 안 해볼래야 안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넷이 만나서 캠핑장에서 있었는데 캠핑 지식이 저보다 아는 것도 많고 정말 동호회 활동 좋아해서 나오는 사람 같았고 인상도 훤칠하고 선해 보이는 게 처제가 사람 하나 잘 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종 넷이서도 캠핑을 다녔지요. 매번 같이 다닌 건 아닙니다. 처제도 첫 연애인이만큼 재밌는 추억 쌓을 시간이 많을 텐데 괜히 결혼한 저희가 껴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고요. 결혼 생활 2년 정도 지나니 저도 다시 캠핑을 좀 자주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내는 캠핑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풀벌레도 싫고 잠도 불편하고 캠핑을 한다면 저녁까지만 먹고 철수해서 잠은 집에서 자는 게 좋다고 하더군요. 저도 아내가 싫다는데 억지로 다니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점점 캠핑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종종 일에 지쳐서 힘들 때 휴식이 필요하면 생각나기는 했는데 아내 졸라서 가봐야 분위기도 안 맞춰주고 일찍 잠들어서 일찍 일어난 만큼 집에 일찍 도착한다고 생각을 한 건지 캠핑장 가서도 조금 슬로우하게 여유를 즐기는 템포를 무시하고 뭐든지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모습 몇 번 보니 같이 가기도 싫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가끔씩 쉬면서 술 한 잔, 맥주라든지 양주라든지 이런 걸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아내가 술을 전혀 입에도 못 대니 그럴 수가 없었지요. 그럴 때는 가끔 처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처제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존중해주고 자기가 같이 해줘야 할 때는 술도 같이 마셔주고 여유도 즐길 줄 알고 성질 급한 제 아내까지 달래줄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좋아하던 취미도 포기하고 살아가던 얼마 전이었습니다. 처가에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렇게 안 봤는데 처제가 만나던 놈이 알고 보니 가정이 있는 남자였다는 겁니다. 처제는 자기가 가정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지도 모르고 연애 상대라고 1박 2일을 같이 밖에서 보내고 나아가서는 취미가 맞는 사람이라며 결혼까지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그 집구석 와이프가 처가까지 찾아와서는 아주 처제 머리채를 뽑아버릴 듯이 달려들고 집안도 개판으로 만들어놨다더군요.
그 충격에 장모님도 알아 누우시고 처제도 아주 영문도 모른 채 혼쭐이 난 걸 떠나서 믿었던 남자한테 배신당한 충격에 제정신이 아니었고요. 잘 다니고 있던 회사마저 마음 추스르겠다고 휴직까지 하게 된 겁니다. 처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다 아프더군요. 제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었는데 처제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음 정리하고 싶은데 저보고 캠핑 좀 같이 다녀와 줄 수 있냐고 말이죠. 아내한테 같이 가자고 물어봤는데 아내는 자기는 가기 싫으니 저보고 처제랑 둘이서 다녀오라고 하더군요. 아내 입장에서는 처제 상태를 알고 있으니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제와 둘이 캠핑을 떠나게 되었지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모든 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젠 처제가 캠핑 전문가가 되어 있었으니 오히려 저 혼자서 할 때보다 모든 게 수월했습니다. 매번 가던 거 생각해서 평소보다 일찍 출발했는데 처제가 도와주니 준비가 오히려 금방 끝나서 시간이 남더군요. 그래서 예상보다 술을 일찍부터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기 시작하니 처제가 처음으로 제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기 언니보다 어리지만 자기 앞가림은 본인이 더 잘한다고 생각했었다고. 학력도 회사도 전부 다 자기가 언니보다 뛰어난데 정작 남자 보는 눈이 없었다. 공부 잘해서 뭐하냐고. 세상 물정 하나도 몰라 이용당하기만 했다고 하면서 자책을 하더라고요. 처제한테 그 남자가 작정하고 숨긴 건데 처제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고. 너무 자책 말고 슬퍼 말하라 하고 위로해줬습니다. 사실 오랜만에 캠핑이고 오랜만에 마시게 되는 술이라 나름 기대를 했는데 이거 시작부터 처제 우는 소리나 듣고 있어야 되고 아내 없이 저만 온 걸 금세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술이 좀 들어가자 처제가 소리내서 울기 시작하니 그 상황은 더 심해졌지요. 그럴 확률은 거의 없지만 캠핑이 취미인 우리 처제를 속인 그 자식이 마침 이 캠핑장에 올 수도 있을 테니 자리를 최대한 구석자리로 잡은 상황이었던지라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주변에 다른 캠핑 온 사람들이 이 상황을 오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처제에게 일단 방 공기가 차니까 텐트 안에 들어가서 술이나 마시자고 하고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여전히 텐트다 보니 방음에 취약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남들이 오해하는 상황은 만들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저의 우산이었습니다. 처제는 오히려 실내에 들어오고 나니 이제는 저에게 들이대기 시작하더군요. 그 남자를 만난 게 내 잘못이다. 캠핑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보여줘서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능숙하게 텐트도 치고 음식도 해내고 여유도 즐기는 그런 모습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형에 가까웠고 그래서 자기도 저 때문에 캠핑 다니는 남자를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책임지라고 하면서 이제는 텐트 안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주정을 부리기 시작했네요. 캠핑장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무리 자리를 구석진 곳으로 해놨다 하더라도 워낙에 조용한 분위기다 보니 저녁에 일찍 자는 분들한테는 조금의 소음도 큰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처제 입을 막으려고 가까이 다가가서 진정 좀 하라고 하는 순간 처제가 제 몸을 끌어당기더니 조금 말하기 민망한 상황이 되더군요. 그러면서 처제는 펑펑 울어서 살짝 젖어있는 눈망울로 이렇게 만든 건 제 책임이니까 저보고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술도 조금 들어갔겠다. 차라리 이렇게 해서 처제를 조용하게 만드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대로 자제하지 못했네요. 적어도 처제가 주변에 민폐 끼치는 걸 막았으니 다행스러웠다고 해야 할까요? 우는데 온 힘을 다한 건지 처제는 얼마 안 있어서 조용히 잠들더라고요. 아내한테 전화해서 술 깨면 출발하려고 했는데 처제가 너무 깊이 잠들었다고. 저는 차에서 잘 테니 아침 밝으면 바로 오겠다고 연락하고 다시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처제랑 같이 일어났는데
처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행동하더군요. 저도 어렴풋이 눈치는 채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처제는 그 남자를 좋아했고 배신당해 상처받은 게 아니라 저한테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두 사람은 캠핑장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 안에서 서로 두 손을 꼭 붙잡고 있었을 뿐입니다. 처제와는 그 이후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연락이 몇 번씩 오기는 했지만 연락도 싹 다 무시했습니다. 아내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내가 잘해야지. 하루 일을 가지고 좋다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이미 넘어버린 선이지만 재활용도 불가능한 인간 쓰레기가 돼버리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었거든요. 처제는 제가 회사에 있을 시간에만 골라서 연락을 했어요. 제가 집에 있을 시간에는 아무래도 아내도 집에 있을 테니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나름대로 저를 배려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루는 처제가 회사 앞까지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주변에 보는 눈도 있는데 왜 이러냐면서 처제한테 화를 냈지요. 처제는 저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처제한테 그날 일은 솔직히 처제가 잘못한 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불쑥 나타났다가 큰일로 번지게 되면 책임을 질 거냐고 호통을 쳤지요. 처제가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찾아왔나 본데 제 반응을 보더니 처제도 자기가 책임지기 위해 왔던 거라고 저한테 역으로 호통을 치더니 힘셌다고 돌아가겠다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돌아가는 처제의 발걸음에 무언가 위기의식을 느껴서 처제를 붙잡을까도 했지만 저도 이렇게 시달릴 바야 그냥 다 같이 망해버리자 하는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날 집에 퇴근해서 정말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었는데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처제도 그냥 홧김에 그렇게 말만 하고 떠나간 줄 알았지요. 그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처가에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처제가 편지 하나만 남겨놓고 집을 나가버렸거든요. 편지에는 자신은 곧 한 아이의 엄마가 될 몸이며 그 아이를 혼자 책임지기 위해 떠나는 거니 찾지 말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식은땀이 다 나더군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처제의 아이가 먼저 만나던 그 남자의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요. 그리고 그 뒤로 처제와 연락이 닿은 가족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니 아이도 태어났을 거예요. 진실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요즘 일을 하다가도 그 생각이 나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그냥 한숨만 절로 나옵니다. 워낙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처제였으니 어디 가서 밥 굶고 다니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처제가 언젠간 마음이 바뀌어 다시 나타났을 때 그때 무슨 일이 펼쳐질지 상상해보면 정말 숨이 안 쉬어질 때도 있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냥 넘기기엔 이미 너무 멀리 지나온 것 같습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4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일하는 직업 가지고 있고 근근히 입에 풀칠할 정도로 벌면서 살고 있지요. 최근에 운동을 다녀왔다가 다리를 헛디디는 바람에 한동안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길어지니 돈도 벌어야 하고 문제가 많더라고요. 집 근처에 상가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그럼 한동안 건물 관리 좀 해달라 하더라고요.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니 고마울 따름이었지요. 상가 건물도 집 근처다 보니 다리를 다쳤어도 오고 가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쪽 길로는 워낙 다니질 않아서 몰랐는데 오랜만에 보니 상가 1층에 못 보던 카페가 생겨 있더군요.
타로카드라고 점 같은 걸 봐주면서 음료수도 팔고 하는 이색 카페였습니다. 호기심이 동하기도 하고 목도 마르던 차라서 음료수 한 잔 마시러 들어갔는데 해가 중천으로 넘어가고 주변에 도보로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많은데도 카페 안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더군요. 응당 카운터에서 손님 맞아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지요. 불이 훤히 켜있는 걸 보니 폐업한 가게는 아닌 것 같은데 한참 손님 들어올 시간에 일해도 되나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괜히 뭐라도 없어지거나 하면 제가 의심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게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가게 안에서 앉아있기로 했습니다. 마침 다리도 아파서 앉아서 쉬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가게에 사람이 안 나타나니 저도 일하는 중인데 언제까지 죽치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헛기침을 크게 한번 했습니다. 아무나 듣고 나타나라고 말이죠. 그런데 안쪽에서 방문이 열리더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어여쁜 아가씨가 허겁지겁 뛰쳐나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잠깐 준비할 게 있어서 들어갔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만. 제가 혼낼 것도 아닌데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요즘 사람들 같지 않게 예의가 바른 아가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 안에서 혼자 뭘 했는지. 한여름의 날씨지만 가게 안은 에어컨이 시원한데도 주인 아가씨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옷매무새도 굉장히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도 살짝 상기되어 있는 게 어디 뒤에 방에서 혼자 운동이라도 과하게 했나 싶더군요. 뭘 했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손님인 제가 있는 걸 보고 엄청 놀란 건지 혼자 횡설수설하면서 정신이 없어 보이길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주 부탁으로 당분간 가게 관리를 할 사람인데 못 보던 카페라서 음료수 한 잔 사 먹으러 왔다고 말해줬습니다. 음료수는 잘 모르니 달달하고 얼음 들어가서 시원한 걸로 한 잔 부탁한다고 했어요. 주인장 아가씨는 자기가 기다리게 만든 것도 미안하기도 하고 건물 관리 해줄 사람이면 앞으로 신세도 많이 져야 할 텐데 음료수는 이번에는 자기가 한번 쏘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아까는 횡설수설하면서 정신이 없어 보이길래 약간 덤벙거리는 성격인가 싶었는데 또 저를 응대하는 모습을 보니 똘망똘망한 구석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기 무색하게 음료수를 만드는데 동작도 어색하고 전문성 없어 보이는 게 음료수 만드는 기술도 잘 없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자주 다니는 카페에 가면 능수능란하게 후다닥 한 잔 만들어서 내주는데 손이 느린 건지 숙련도가 부족한 건지 음료수 한 잔 만드는데도 한참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녀가 음료수를 내주길래 그걸 받아서 나가려는데 그녀가 시식이라도 해보고 맛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달라는 듯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쑥스러운지 직접 말은 못 꺼내고 저만 쳐다보고 눈으로만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쯤 저도 너무 오래 서 있어서 그런가? 다리가 아파서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주인장 아가씨 모습에 그냥 나갈 수가 없어서 빨대로 음료수 한 모금 깊게 들이키고는 엄지손가락을 척 치켜 올려줬습니다. 사실 얼음 때문에 차갑고 음료수도 설탕이 범벅인지 달기만 해서 무슨 맛으로 먹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었지만은 제가 맛있다고 엄지손가락 치켜들어 올려주니 여주인도 얼굴에 미소가 활짝 번지는데 괜히 제 마음이 다 뿌듯해지더라고요. 이제 볼 일도 다 봤겠다. 그만 돌아가 보겠다고 돌아서는데 여주인이 자기가 지금 심심하다며 괜찮으면 가게에 좀 더 있다가 가면 안 되냐고 묻더군요. 카페가 상가 건물 1층에 있기도 하고 여차하면 저도 제자리로 가기도 편하니 저도 어차피 시간 때우는 일이라 그냥 그녀의 말상대나 해주기로 했습니다. 부침성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이야기를 주저리 늘어놓더군요. 가게 차린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자기가 뭐 타로로 점 봐주는 거나 카페에서 음료수 파는 거나 다 생업으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자기는 언제나 사람들한테 희망과 행복을 주던 사람이었다고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조언해준 사람들 다 잘 됐고 사람들한테 힘이 나는 이야기를 해주는 걸 좋아하니 이 일을 택했다고 합니다. 별로 관심이 가지 않는 이야기였는데 혼자 제잘제잘 잘 떠들길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애초에 타로점이라는 게 종로에서 천막 쳐놓고 하는 걸 종종 본 적이 있지만 사주도 본 적이 없는 제가 그런 걸 언제 해봤겠습니까? 관심도 없었던 거였는데 주인장 아가씨가 저한테 한번 봐보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시간 괜찮으면 자기가 무료로 한번 봐주겠다고요. 호기심이 생기길래 한번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저를 안내한 곳은 그녀가 한참 동안 나오지 않던 가게 뒤쪽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조명도 어둡게 해서 나름 분위기를 잘 살려놨더라고요. 점 보는 곳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방 안에 들어가서 점을 보는 게 신기하다기보다 제가 이 나이에 이렇게 아름다운 데다가 저랑 나이차도 20살 가까이 나 보이는 여자와 좁은 공간 안에 둘이서만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그녀가 카드를 펼치고 저보고 이것저것 뽑아보라길래 몇 장 꺼내봤습니다. 제가 뽑은 카드에 있는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그림하고 연관이 있을 것만 같은 당연한 말들 중에 좋은 걸로만 골라서 뜻풀이를 해주더군요. 꿈보다 해몽이라고 점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건강도 좋아지고 하는 겁니다. 다리에 깁스를 하는 바람에 원래 하던 일도 못하고 있고 다리가 불편하니 허리도 따라 아프고 건강도 무너지고 상황인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며 한마디를 했는데 그녀가 자기를 믿으라고 하면서 이런 사건들이 전부 다 제가 앞으로 잘 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에 뽑은 카드는 제 인생에 새로운 사랑이 찾아올 거라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여태 결혼도 안 하고 있는 건 어떻게 알았는지 괜히 그 이야기를 들으니 뜨끔하고 이 아가씨가 점이라고 봐준 이야기들이 사실이 될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 나이 먹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다리까지 다쳐서 이렇게 간단한 일 아니면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무슨 새로운 사랑이냐고 장난치지 말라고 했더니 그녀가 또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녀도 말해놓고 조금 어이가 없었는지 마지막에 가서는 처음 확신에 가득 차 있던 모습이 소극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도 그날 덕분에 시간은 잘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그녀와는 조금 친분이 생겨서 출근하면 출근할 때마다 가게로 놀러가 음료수 한 잔씩 얻어 마시고 잠깐 같이 수다도 떨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날도 밤이 돼서 상가 건물 문 잘 잠겼는지 확인하고 저도 퇴근을 준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꼭대기층부터 하나하나 잠그고 내려오고 저도 집에 갈 채비를 하는데 그녀 가게에 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보통 8시면 가게 문 닫고 집에 가던 그녀였는데 그날따라 퇴근이 늦은 건지 무슨 일이 있나 조금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녀가 혼자 가게 구석에서 혼자서 소주를 마시더군요. 손님이 너무 안 와서 장사도 안 되고 아주 죽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녀가 남의 점은 그렇게 잘 봐주면서 자기 점은 왜 못 보냐고 물으니 자기가 직접 자기 걸 보는 건 효력이 없다더라고요. 어차피 뜻풀이는 자기가 할 줄 아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럼 내가 봐줄 테니까 카드 좀 뽑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도 막상 자기 점을 보려고 하니 재밌어졌나 봅니다. 가게 문 잠그고 불 꺼놓고 온다고 그때 점 봐줬던 가게 뒤에 있는 방에 가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더라고요. 이번에는 서로 자리를 바꿔서 앉게 된 거죠. 그녀가 가게 뒷정리를 하고 들어오니까 저도 막상 제가 봐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오늘은 그녀가 혼자서 소주도 2병이나 마셔서 혀가 살짝 고부라져 있으니 더 긴장이 되는 상황이었지요. 그녀가 카드를 뽑고 나서 스스로 나름 해석을 하려고 하길래 제가 점 봐주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그리고선 제가 스스로 카드를 읽어서 해석해줬습니다. 그림하고 연관된 비슷한 좋은 이야기 해주면 그녀한테 충분히 응원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꿈보다 해몽 아니겠냐고 하니까 그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갑자기 테이블 너머에 있는 저한테 와락 안기더군요. 저보고 마음 씀씀이가 너무 좋다고 덕분에 힘이 된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사실 그녀는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했던 일이 남한테 조금 말하기 껄끄러운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어찌요? 돈 벌었는데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그쪽 일은 다시 하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일하면서 남자들한테도 많이 데이고 돈도 떼이고 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가끔씩 오는 손님들 중에 자기한테 안기고 힘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실력도 없는 사람이 전 봐주고 카페 차리는 건 조금 아니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보다 보는 눈은 없었지만 너무 가깝게 붙어 있다 보니 제가 부담스럽고 남사스러워서 조금 떨어져 앉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마지막 카드를 가리키더니 자기한테도 사랑이 찾아온다는 전개가 나왔다면서 이제 생각해보니 저한테 찾아오는 사랑 그리고 자기한테 찾아올 사랑이 우리 서로가 아니지 않겠냐면서 우리는 운명으로 이어진 사이가 아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녀 숨결에 조금씩 묻어나오는 술 냄새 때문에 저도 정신이 아찔해져서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 문은 안에서 잠궈 놓았기에 다음 날 아침에는 그녀 카페에서 곧바로 출근할 수 있어서 편했네요. 그리고 한동안은 그렇게 일과가 끝나면 항상 둘이 붙어서 지냈습니다. 50을 바라보는 노총각과 30대 초반 사회생활 경험도 없는 젊은 주인장의 만남이라니 솔직히 남한테 보여줄 만한 관계는 아니었지요. 그래서 어디 밖에 나가지는 않고 항상 문 안에서 걸어 잠그고 불 꺼놓은 그녀의 카페 안이 우리의 데이트 장소였습니다. 매일같이 만났지요. 어느덧 저도 다리에 깁스를 풀게 되었고 건물주도 새로운 건물관리인을 구해 저도 제 본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와의 만남이 그저 기분을 풀기 위해 만나는 짧은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그때 눈물까지 보이면서 그냥 여기 남으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깁스를 풀고 다시 배달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가게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은 여전히 없지만 둘이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기에 저한테는 나쁠 게 없습니다. 허나 벌이가 서로 없다 보니 결국 저는 다시 밤에는 배달업을 하면서 모자란 수입을 메꾸고 있지요. 그래도 나름 결혼을 했다면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막이나 마찬가지인데 후회 없이 그녀와 즐겁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초에 필요 없는 전자제품이 생겨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 중고 물품을 직거래할 수 있는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팔다 안 팔려서 결국 헐값에 처분하긴 했지만 필요 없는 물건이 돈으로 바뀌는 경험을 처음 하고 나니 이게 은근히 재밌고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는 중고거래하면 사기당할까봐 걱정도 해야 되고 다짜고짜 가격부터 후려치는 사람도 있었고 포장에 택배까지 제가 해야 했어서 솔직히 버리면 버렸지 중고로 처분하는 게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도 충분히 구매자를 찾을 수 있고 거의 구매 원하는 사람들이 제가 사는 곳 근처까지 와주니 너무 편하더라고요. 급기야는 집에서 안 쓰는 잡다한 것들 전부 푼돈이긴 하지만 처분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팔 게 없으니 다른 사람들이 뭘 팔고 있는지 구경만 해도 재밌더라고요. 그때쯤 저도 그냥 관심 있는 물건들도 하나씩 사고 있었고요. 생필품 같은 것도 싸게 구할 수가 있으니 여러모로 이득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찮게 누가 집에 왕거미가 들어왔다고 해서 잡아달라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잡아만 주면 살해한다고요. 저는 군대를 완전 최전방으로 다녀와서 곤충 같은 게 그렇게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미 한 마리 잡아주고 10,000원이라니 솔직히 끌리더라고요. 후다닥 연락해보니 이미 상황이 끝나버린 상황이었는데 너무 아쉽더군요. 이런 건 선착순이니까 뒤늦게 발견한 제 잘못이지요. 아쉽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문득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심부름 같은 거 대신 해주고 돈을 받아도 좋겠다 싶었고, 벌레 잡아달라는 게 검색해보니까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키워드에 심부름, 벌레, 해충 이런 걸로 설정해놓고 글이 올라오자마자 자동으로 알람이 뜨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보다 자주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종종 알림이 울려서 확인해보면 벌레 퇴치 용품 이런 걸 파는 글만 올라오고요. 한참을 잊고 지냈는데 저녁 늦은 시간에 알람이 울려서 우연찮게 확인을 했는데 무려 20,000원에 바퀴벌레 한 마리 퇴치해주는 일이 생겼더라고요. 심지어 글 올린 사람이 급한 대로 반찬통으로 엎어놓았는데 어떻게 치우지를 못하니 치워만 달라는 손쉬운 부탁이었고요. 거기에 집까지 가까워서 제가 재빨리 연락해서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이 여자였는데 무슨 구급차 부르는 것 마냥 빨리 좀 와달라고 노래를 부르더군요. 곧장 그 집으로 찾아가니 문 앞에 정말 보기 드물 정도로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처자가 집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와서 발견한 건지 옷차림새가 굉장히 차려입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눈치채고 벌레 잡아주러 오신 분이냐고 묻더군요. 맞다고 말하고 그녀한테 인사도 하고 좀 작업 좀 걸어볼까 했는데 그녀는 앞뒤 다 자르고 제발 빨리 좀 잡아달라고 울먹이더라고요. 못 잡으면 자기 오늘 집에는 못 들어간다고요. 원룸 빌딩 반지하층에 살고 있었는데 건물이 낡기도 했고 반지하라 벌레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이 생겼더군요. 저도 자취 경력이 꽤 돼서 아는데 이렇게 습하고 어두운 곳은 벌레들이 안 꼬일래야 안 꼬일 수 없는 구조였지요. 방 안에 들어가니 침대와 책상 사이에 뒤엎어져 있는 바퀴벌레가 딱 보이는데 세상에 제가 제 인생 살아오면서 봐온 바퀴벌레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커다란 녀석이었습니다. 크기를 보니 집 바퀴는 아닌 것 같고 밖에서 들어온 것 같은데 정말 웬만한 곤충에는 눈도 꿈쩍 안 하는 저였는데 제가 보기에도 너무 더럽게 생겼더라고요. 뒤엎어진 반찬통 안에서 탈출해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데 반찬통이 다 들썩거릴 정도였으니 저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미 잡은 거나 마찬가지지만 반찬통을 들어서 저 녀석을 집어올리는 순간 도망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심조심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방문 뒤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소리만 계속 지르고 있었고 그녀한테 뭐 안 쓰는 책이라든지 바로 터뜨려 없애버릴 만한 도구를 빌리려고 했는데 그녀가 TV에서 바퀴벌레가 죽으면서 알을 깐다는 말을 들었다고 생포해서 밖에다 버려달라는 어려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냥 포기할까도 싶었는데 더러운 거 꼭 참고 20,000원이면 솔직히 이렇게 쉽게 돈 버는 것도 드물다 싶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 맨손으로 잡기로 했습니다. 반찬통 한쪽을 들어서 과감하게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그 촉감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정말 아직도 역겨워서 소름이 쩍쩍 돋습니다. 아무튼 그녀한테 잡았다고 잡은 거 확인해보겠냐고 손을 번쩍 들으니 그녀가 꽤 괴성을 지르면서 저만치 떨어지더라고요. 밖으로 나가서 바닥에 패대기를 쳐버리고 밟아서 확인 사살까지 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그녀 방 안으로 다시 들어가니 그녀가 그제서야 안심이 된 건지 박수를 치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그녀도 쉬고 싶었는지 제가 있는 것도 신경도 안 쓰고 외투를 벗어 의자에 걸어두더라고요. 정갈한 외투 안에 하얀 셔츠를 입었는데 그녀가 얼마나 긴장을 하고 무서웠는지 새하얀 셔츠가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모에 정신이 팔린 것도 잠시, 솔직히 저도 제가 잡은 거긴 하지만 손이 괜히 기분이 나빠서 그녀한테 화장실 좀 잠깐 빌렸어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녀가 조금 싫은 표정으로 경계심을 보이며 왜 그러시냐 묻길래 손 좀 씻고 싶다고 말하니 그녀도 이해를 한 듯 그러라고 하더군요. 여자 혼자 사는 집 화장실은 처음 들어가 봤는데 좋은 냄새가 나더군요. 간단한 빨래는 직접 하는지 빨아놓고 널어놓은 걸 보고 말았는데 그녀는 무신경한 건지 눈치도 못 챈 듯 했습니다. 아무튼 손 씻고 나오니 그녀가 뭐 고마운데 드릴 건 없고 커피라도 한잔 하시겠냐 물어보더군요. 그때가 밤이 늦은 터라 저도 얼른 들어가서 쉬고 싶어서 됐다고 하고 현금으로 주실 거냐, 입금을 해주실 거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녀도 막상 바퀴벌레 하나 죽여주고 2만 원이나 주기 싫어진 건지 갑자기 저한테 흥정을 하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자기가 다 잡아놓은 거나 마찬가지고 그거 치워주기만 한 건데 2만 원은 너무 비싼 것 같다 하면서 말입니다. 뭐 사실 2만 원이 아니라 5천 원만 줬어도 와서 해줬을 일이긴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돈 주기로 한 사람이 일처리 다 끝내놓으니 돈이 좀 비싼 것 같다 하면서 모르는 척하는데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그녀랑 그걸 가지고 싸우기도 좀 그랬습니다. 사실 회사 다니면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벌어먹고 살고 있는데 그래도 예쁜 여자 앞이라고 무게를 잡고 싶었어요. 괜히 푼돈 얼마에 왔다 갔다 성질 부리고 같이 싸우고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고 한편으로는 그냥 2만 원 포기하고 대신에 이 여자 연락처나 어떻게 받아서 한번 잘 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괜찮다고 했다가 최악의 경우에는 전화번호도 못 받고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아주 팔푼이가 돼도 세계 최고의 팔푼이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생각하다가 오래된 자취 경력 생활을 바탕으로 보니 그녀가 뭔가 초짜티가 팍팍 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녀한테 혹시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가 살짝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걸 왜 물어보냐는 식으로 나오길래 그냥 일단 대답해달라고 했더니 맞답니다. 이제 이사 온 지 3주 되었다고 하더군요. 방도 아기자기하게 꾸며놓고 깔끔한 걸로 봐서 혹시나 싶었는데 역시나더군요. 사회초년생인 그녀가 부모 곁을 떠나 처음으로 구한 보금자리. 부담스럽지 않게 서울에 있는 반지하로 잡았지만 생각 못했던 부분이 있던 겁니다. 그녀한테 그러면 오늘은 그냥 돈 안 받고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앞으로 3번 정도는 그냥 해줄 테니까 불러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연락처를 물어봤지요. 그런데 제가 돈을 안 받고 가는 대신 앞으로 3번은 더 해주겠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묻더군요. 그래서 그녀한테 설명해줬죠. 자취하는 거 처음 해보는 것 같아서 말해주는데 앞으로 저런 바퀴벌레 같은 건 하루가 멀다 하고 심심찮게 마주칠 거라고. 아마 그동안은 운이 좋아서 한 번도 발견 못한 걸 테고 한 마리 나오기 시작했으니 자주 발견하게 될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녀는 제 말이 돈 깎으려는 자기한테 괜히 겁주는 걸로 들렸나 봅니다. 뭐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자기가 아무리 돈을 깎으려고 했기로소니 그걸 가지고 재수없게 저주를 퍼붓는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나름 여태껏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조언해 준 거고 이렇게 하면 그녀 연락처도 받아내고 몇 번 더 볼 수 있으니 그렇게 한 건데 그걸 나쁘게 받아들이니 제가 큰 실수를 한 건가 싶더군요. 그래서 그녀한테 그냥 그래서 돈도 안 줘도 된다 말하고 제 전화번호만 적어주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한 마리 처리해준 건데 그거 고맙다는 말도 못 듣고 나오니 조금 씁쓸하더군요. 예쁜 게 얼굴값을 한다더니 물론 저도 푼돈 벌러 나간 거긴 하지만 애교 부리면 돈도 안 받고 그냥 해줄 줄 알았나 봅니다. 그리고 그녀한테 다시 연락을 받게 된 건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한참 늦은 시간에 자고 있는데 전화 소리에 잠에서 깨버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라서 전화 받자마자 다짜고짜 지금 몇 시인데 전화질이냐고
누구냐고 성질을 부리고 있는데 훌쩍훌쩍거리면서 그녀가 자기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아까는 그렇게 기분이 나빴는데 또 예쁜 아가씨 코맹맹이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잠깐만 기다리라고, 금방 간다고 하고 자느라 뻗친 머리도 정리하지 못하고 그냥 그 길로 그녀 집으로 냅다 달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새벽바람에 잠옷 차림으로 밖에 나와 오돌오돌 떨고 있더라고요. 아까처럼 땀을 흘리기엔 조금 쌀쌀한 새벽 공기임에도 그녀는 벌레가 있는 집구석에는 못 들어가겠다는지 분홍색 잠옷을 입고 팔짱을 안으로 끼고 오돌거리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지운 모습도 굉장히 귀염상이더라고요. 머리는 넓은 밴드 같은 걸로 올려묶고 있었는데 자꾸 신경 쓰이는 게 잠옷 차림인데 잠옷 말고는 따로 입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자꾸만 눈길이 슬쩍슬쩍 갔습니다. 안으로 팔짱을 끼고 있어서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괜시리 신경이 쓰였어요. 허겁지겁 무슨 일로 또 전화를 했냐고 물으니 아까 무례해서 미안하다고 곧바로 사과부터 하면서 자기 전에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있었는데 천장에서 뭐가 뚝 하고 떨어졌다고. 그래서 그 길로 곧바로 뛰쳐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방에 들어가서 확인해보겠다고 하고 그녀의 방을 살펴봤습니다. 자기 전에 씻은 건지 방 안은 비누 냄새로 가득하더라고요. 더러운 바퀴벌레를 잡으러 왔는데 그 집안의 향기는 더러움과는 거리가 먼 상황이었지요. 방 안을 둘러봐도 후레쉬를 켜서 구석구석 살펴봐도 그녀가 봤다는 벌레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떨고 있을 그녀한테 일단 아무것도 없다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들어오면서도 발끝으로 살금살금 들어오더라고요. 저보고 천장에서 침대로 떨어졌으니 이불 좀 한번 살펴봐달라고 부탁하길래 샅샅이 뒤져봐줬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었고요. 제가 실제로 보았냐 물으니 그녀가 저한테 원망하는 듯한 말투로 저 때문에 이게 다 뭐냐고 하는 거예요. 신경 쓰여서 집에서 어디 바스락 소리만 들려도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아무리 뒤져봐도 나오는 게 없으니 저도 다음날 아침부터 출근해야 하는데 그녀랑 잘 될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고작 2만 원 받자고 이러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녀한테 그만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또 제 탓이라고 저를 원망하더니 가긴 어딜 가냐면서 잡을 때까지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애원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전 상황처럼 실제로 있는 걸 잡아놨으면 버려주겠는데 이거 이미 몸을 숨겼건지 원래 있지도 않은 건지도 모르는 걸 가지고 언제까지고 여기에 죽치고 있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당장 내일 출근도 해야 하고 내 삶이 있는데 잠도 못 자고 나도 억울하다고 한마디 했지요. 그래서 그녀와 티격태격 한참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견디지 못하고 저보고 그럼 그녀 집에서 자고 가도 되니까 머물러 있으라고 애원을 하더라고요. 그녀도 흥분한 게 조금 누그러진 듯해서 그녀한테 그냥 벌레라고 벌레 잡는 스프레이 뿌리기만 해도 되고 정 뭐하면 쓰레빠로 때려잡아도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고 자기는 근처에도 있기 싫답니다. 애초에 집주인하고 집 계약했을 때 벌레가 있고 없고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고 합니다. 이 집을 구할 때도 그래서 그녀가 계약 전에 12번도 더 와봤다고 하더라고요. 벌레 흔적도 없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 끝나니까 이게 뭐냐고 하더군요. 그녀한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벌레가 사람이 돌아다닐 때 죽으려고 밖으로 나오겠냐고 했습니다. 반지하면 그냥 벌레는 기본적으로 같이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다고 10년 가까이 자취생활 하던 사람이 하는 말이니 내 말을 믿으라고 했지요. 그냥 집주인한테 말하고 방 빼라고 벌레랑 같이 못 사는 사람이면 반지하에서는 사는 거 아니라고 조언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또 방은 뺄 수가 없다고 말을 하더군요. 당장 자기 집이 지방인데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여기 아니면 당장 머물 곳도 없고
그리고 지금 받는 월급으로는 예산이 딱 맞는 방이라서 다른 데는 구할 엄두도 나질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녀한테 그럼 일단 급한 대로 우리 집으로 들어올 생각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투룸이고 벌레는 따로 없다고요. 방 구하는 거 도와줄 테니까 그때까지 우리 집에다가 짐 빼놓고 머물다가 이사 나가면 되지 않냐고 했지요. 그 말을 듣고 그녀는 그제서야 안심이 되었는지 잠이 들더군요. 저는 바닥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녀가 잠든 거 보고 집에 갈까 하다가 괜히 갔다가 또 기척이라도 나면 잠 깨서 전화해서 저를 부를까봐 그냥 남기로 했습니다. 저도 피곤했는지 금방 잠에 들었는데 그녀가 저를 깨우더군요. 반지하지만 그래도 해는 들어와서 밖에가 아직 캄캄한 걸 보니 새벽인 걸 딱 알겠는데 그녀가 또 나를 왜 깨웠나 싶었습니다. 혹시 또 벌레라도 봤냐고 물으니 아무리 그래도 도와준 은인을 바닥에서 재우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저보고 침대에 올라와서 자라고 하더군요. 징검다리 효과라고 하나요? 징검다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녀한테는 벌레가 나오는 집이 징검다리보다 무서웠을 겁니다. 두려움에 두근거리는 게 인간이 착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느낀 떨림이 두려움인지 저에게 호감이 생긴 건지 헷갈렸나 봅니다. 그렇게 기가 세고 소리 빽빽 지르는 얼굴과 파는 여자인 줄 알았는데 막상 한 이불을 덮으니 서툴어서 저에게 모든 걸 맡기더군요. 다음 날 퇴근 후 제가 짐 빼는 거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고 저는 그녀 집에서 곧바로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이 일이 있던 게 벌써 올 초의 일인데 지금은 사실 그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 집에 짐을 하나둘 풀기 시작하더니 그냥 아예 제 집에다가 살림을 차려버렸네요. 혼인신고만 안 했지 거의 신혼부부나 마찬가지처럼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기센 척은 다 하더니 막상 같이 살게 되니 퇴근하고 와서 밥도 차려놓고 천상 여자가 따로 없네요. 세상에 바퀴벌레는 아무짝에도 도움 안 되는 쓸모없는 해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인연을 이어주다니 그 바퀴한테는 제가 고마움을 느낄 정도입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나이 37에 이제 막 20살 된 와이프 만나 1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내세울 건 없지만 하나 굳이 꼽자면 남들보다 얼마 더 잘 벌던 월급 정도밖에 없었죠. 회사 신입 직원들하고 팀워크 키운다고 놀러 나갔다가 후배들이 남자끼리 마시면 그게 뭔 재미냐며 어떻게 인원수 맞춰서 합석을 주도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서 남자 중 가장 나이가 많았던 저와 여자 중 나이가 가장 어렸던 와이프만 이야기가 잘 되어버렸던 거죠. 사실 그때야 저도 와이프도 서로 술이 좀 들어간 상태로 합석을 했었고 그냥 황소 뒷걸음질에 쥐를 잡았다고 생각을 했었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 잠들어 있던 와이프 보고 이거 뭐 신고라도 당하는 거 아닌가 덜컥 겁도 나고 도망이라도 가야 하나 그런 걱정을 했었어요. 실제로 몰래 내빼겠다고 조심조심 핸드폰이랑 시계랑 챙기고 있는데 그게 부산스러웠는지 제 인기척의 와이프가 잠에서 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당혹스러웠어요. 뭔 소리를 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횡설수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먼저 자기가 어제 술에 많이 취했을지언정 필름이 끊겼던 건 아니라며 제가 다 마음에 있으니 따라온 거라고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곤 자기를 이렇게 그냥 보낼 거냐며 출출한데 어디 가서 해장이나 하러 가자며 저를 같이 따라 나왔어요. 그렇게 순대국으로 해장하면서 말짱한 정신으로 다시 통성명도 하고 자기소개도 하고 연락처도 교환했습니다. 월요일 돼서 회사 출근했더니 제 무용담이 회사 전체에 퍼져 있더군요.
후배들은 물론이고 직장 선배들까지 저보고 그런 재주가 다 있었냐며 부럽다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연락처를 교환했지만 선뜻 제가 먼저 연락하기가 그렇더라고요.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있는 두 사람이었다 보니까 제가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연락을 안 하고 있었는데 부침성 좋은 후배 한 놈이 저한테 새 여자친구랑은 어떻게 돼가냐며 능글맞게 물어왔었고, 당시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믿져야 본전 아니냐, 남자가 먼저 연락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며 저를 부추겨서 그렇게 처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한 건 아니고 문자를 보냈는데, 토요일에 헤어지고 나서 금요일에 연락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뭐 손가락이라도 부러진 줄 알았다고 곧바로 답장이 오더군요. 그렇게 다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고 꽤나 자주 만나게 되었죠. 처음이 너무 빨라서 그랬나 두 번째는 오히려 더 오래 걸렸습니다. 퇴근하고 만나 같이 식사하고 주말에 영화도 보러 가고 차 타고 멀리까지 나가 분위기 좋은 데도 다녀오고 거의 연애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사이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선뜻 어디서 쉬었다 가자 하는 말을 꺼내기가 너무 어려웠었는데 아내가 자기는 저랑 다르게 한참 때라 올해는 못 참는다며 먼저 저돌적으로 나왔고 그렇게 두 번째 역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38이었고 와이프는 21살이었어요. 갑작스럽게 결혼을 결정한 이유는 예상하셨을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역사를 쓰고 나서 속도 위반을 해버리고 말았거든요. 급하게 결혼을 준비하게 되면서 장모님이 저랑 나이가 고작 5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와이프와 제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가 실감이 나더라고요. 장모님 또한 와이프를 엄청 젊은 나이에 가졌는데 그것에 얽힌 이야기도 알게 되었어요. 장모님 혼자서 아내를 키워냈다는 사실을 말이죠. 아내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살았다고 하더군요. 워낙 어릴 적에 아버지라는 사람이 처자식 버려놓고 야반도주를 했다고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런가 장모님은 제가 끝까지 와이프를 책임지겠다는 말에 저를 엄청 좋게 봤습니다. 누구랑 다르게 책임감이 넘친다며 우리 딸을 잘 부탁한다고 했거든요. 결혼을 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웠던 게 장모님이었습니다. 제가 아내랑 17살 차이가 나는 데 비해 장모님하고는 고작 5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보니 같은 대화를 나누더라도 장모님하고 오히려 공감대가 더 많았어요. 심지어 어렸을 때 좋아했던 가수까지 똑같더군요.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는 모르는 분은 평생 모를 겁니다. 제가 호여모제하면서 엄청 친하게 지내는 형님 한 분이 있는데 그 형님이 저랑 나이가 7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 형님보다 고작 2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차라리 누님이라고 부르면 불렀지 장모님이라고 부르기 참 그렇더라고요. 특히나 사람 많은 데 가면 더 그랬어요. 액면가만 보면 장모님이 제 또래거나 저보다 어리다고 해도 믿을 사람이 수두룩했을 텐데 셋이서 같이 어디를 가더라도 저랑 장모님을 부부로 보고 아내를 사촌동생이나 조카 정도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았지 저랑 아내를 부부로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아이 태어나고 나서도 늦둥이 키우기 힘들지 않냐는 질문을 받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아내는 그런 사람들의 오해를 오히려 즐기는 듯 했네요. 저야 불편하지만 자식된 입장에서 어머니 젊게 보고 예쁘다는데 싫어하는 딸이 어디 있겠나요? 심지어 저희 직장 선배 중 몇몇 결혼 안 한 분들이 있는데 지나가는 말로 내가 네 장인어른이 돼주고 싶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혼자인 장모님과 비슷한 또래로 살아가는 고충은 이 정도만 설명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시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아무튼 제 결혼에 대해서 몇몇은 저보고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대 의견도 좀 있었어요. 이제 21살짜리 와이프를 감당할 수나 있겠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죠. 저희 부모님도 아이만 없었더라면 이 결혼을 반대했을 거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의 그러한 우려와는 다르게 저희 결혼 생활은 꽤나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사실 장모님 혼자 몸으로 힘들게 아내를 키웠다 보니 아내도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아이 때문에 회사는 그만두게 되었는데 치열하게 살아왔다 보니 여유 있는 지금의 삶이 너무 좋다는 식으로 매일같이 말해왔어요. 솜씨는 형편없었지만 퇴근하고 혼자 맛있는 거 해주겠다고 서투른 손재주로 국도 끓이고 반찬도 하고 하는데 먹는 건 고역이었지만 솔직히 그 마음은 높이 사주고 싶었고 나름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아내도 책임감이라는 게 생겨서 더 집안 살림에 열심이었고 나름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여기서 생각도 해본 적 없는 복병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내가 육아와 가사 전반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커감에 따라 인맥이란 게 생기게 되면서 점점 자신의 삶을 남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내랑 친하게 지내는 언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끼리는 나이가 같지만 아내와는 나이 차가 7살이나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언니라는 사람과 친해지고부터 아내가 밖으로 돌기 시작했죠. 아이는 장모님한테 맡겨놓고 어디 다녀오는 게 하루 일과였어요. 그래도 초반에는 제가 퇴근하기 전에는 집에 들어와 있고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퇴근한 저를 반겨주는 게 아내가 아니라 장모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저한테 미안해하면서도 딸의 일이다 보니 제 앞에서는 항상 아내 편을 들어줬었습니다. 장모님이 돈이 워낙에 없었어서 대학교도 포기하고 곧바로 회사 생활을 시작했다. 모처럼 친구가 생겨서 놀러 다니는 거니 이해 좀 해달라 하면서 말이죠. 저도 최대한 아내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고요. 몇 번 술 마시고 12시가 다 돼서 들어온 적도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장모님이 그래도 집에는 10시 전에 들어오라고 타이르긴 했지만 오히려 그때를 기점으로 아내는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12시를 넘기는 건 기본이었어요. 제가 퇴근하면 아이를 제가 봐도 그만이었지만 장모님이 일하고 들어온 사람이 애까지 보는 건 가당치도 않은 거라며 항상 아내가 집에 올 때까지 아이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같이 저녁 식사하면서 장모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먼저 말했던 것처럼 장모님하고 또래가 비슷했다 보니 대화는 아내랑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통했습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시대를 살아왔으니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게 장모님하고 하루가 다르게 친해지고 있던 어느 날이었죠. 퇴근하고 왔는데 현관문 밖으로 아내와 장모님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너 지금 제정신이니 어쩌니 하는 소리가 보통 크게 싸우는 게 아닌가 보다 싶어서 후다닥 문 열고 들어갔더니 한참 말다툼을 하던 와중이었던 것 같은데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두 사람 다 말 한마디 더 하지 않았고요. 장모님이 아내랑 단둘이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잠깐 집 앞에 있는 카페에 좀 다녀온다길래 그러라 했습니다. 장모님이 차려놓은 저녁 식사하면서 핸드폰을 만지작대고 있는데 방에서 아내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급하게 나간다고 핸드폰을 두고 나갔구나 싶었어요. 아내가 어련히 부재중 찍힌 거 보고 다시 전화하겠지 하고 무시했는데 전화가 3번 연속으로 계속해서 걸려오더라고요. 어지간히 급한 전화가 싶어서 아내가 핸드폰 두고 나갔으니 나중에 아내한테 전화 걸라고 하겠다 한마디만 해주고 전화를 끊을 생각이었는데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름 뒤에 하트 모양이 같이 딸려 있더군요. 그때부터 장모님하고 싸우던 게 생각나고
안 좋은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전화기에서는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냐는 아내 또래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고요. 그제서야 아내가 그동안 밖으로 돌면서 뭘 하고 다녔는지 딱 알겠더군요. 장모님도 아마 그 사실을 알아내서는 아내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했었을 테고요. 그 길로 저는 전화기 들고 아내랑 장모님 가 있는 카페로 튀어나갔습니다. 아내한테 전화기 던져주면서 전화 걸려온 사람한테 전화해보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때부터 눈물을 펑펑 흘리기 시작하더니 자기가 어떻게 된 것 같다며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기 시작했고요. 장모님은 사람들 눈 많은데 집으로 다시 자리를 옮기자고 해서 집으로 돌아왔네요. 밖에서는 눈물 펑펑 쏟으며 용서해달라더니 집에 도착해서는 자기 인생 꼴이 이게 뭐냐며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뭐 언니랑 같이 다니면서 새로운 세상을 봤다 하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하는 말은 자기는 새 인생 찾아서 살고 싶다, 이혼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참 제 꼴이 우습구나 싶었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 싶었습니다. 됐고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다고 아내 짐 싸서 애랑 같이 장모님 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퇴근하고 오니 집에 장모님이 애랑 같이 저희 집에 와 있더군요. 뭐 하시는 거냐 따졌더니 장모님이 제 앞에 눈물을 보이더군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내 자식 일이다 보니 뻔뻔하게 부탁 한번 하러 왔다고 하더군요. 우리 딸 새 출발할 수 있게 이혼해달라는 부탁이었어요. 거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었죠. 나이가 어리니 새 출발하는 건 문제 없을 텐데 애가 있는 게 걸린다며. 애는 내가 이 집에 먹고 자고 하면서 대신 키워주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사는 집 팔아서 자기 생활비는 자기가 내겠다고, 그리고 육아는 물론이고 집안일에도 전혀 신경 안 써도 문제없게 장모님이 저랑 같이 살면서 다 해주겠다고 하는 소리였죠. 미친 소리나 다름없는 부탁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장모님 눈물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밖으로 돌기 시작하면서 장모님과 같이 시간 보내면서 저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7살 차이 나는 아내보다 나이차 얼마 안 나는 장모님과 제가 더 잘 통한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렇게 지금은 장모님하고 살림 차려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선은 넘지 않았어요. 방도 각방 쓰고 있긴 합니다. 집에도 회사에도 이 사실은 말도 못 꺼내고 있네요. 다만 지금은 아내랑 둘이 살던 때보다 더 행복합니다. 진짜 만났어야 할 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기분이 들거든요. 회사에서 해외 지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 지원해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혼인신고나 결혼은 당연히 상상도 못할 이야기겠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당당하게 잘 살고 싶은 마음뿐이네요.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